아침 일라디오. 오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날 제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농업도 장애인들에게 좀 더 친근하고 중요한 개념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장애인들을 위한 치유 농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전주시에서 발달장애인 치유농장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발달장애인들은 감자를 심었고요. 앞으로 직접 재배한 그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요리도 만들고, 나아가 이곳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직접 판매까지 할 계획입니다. 또 예산군에선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씨앗 심기부터 수확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훈련 과정을 계획 중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농업 관련 분야 취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물론 아직 사회 곳곳에 장애인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 없는 세상을 꿈꾸는 장애인 인식 개선에 있어서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기를 오늘 장애인의 날에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4월 2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릴 텐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송기원입니다. 오늘은 새농퀴의 정답인 이 나물이 등장하는 시로 시작해볼까요? 산에서 나는 나물 중에 으뜸은 목두채요.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중에 으뜸은 석수어다. 복사꽃 붉게 비오듯 날리는 이 봄에 배불리 먹고 누워서 책을 읽노라. 퇴계 이황 선생이 지은 시의 일부를 감상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목두채가 바로 이번 주 정답인 이 나물입니다. 목두차라는 명칭은 나무 머리 위에 채소라는 의미로 나뭇가지 끝에서 새순이 자라나는 이 나무를 말하죠. 이 외에도 이름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가시가 많은 나무라서 새가 앉을 수 없다고 해서 조불쑥, 용의 어금니를 닮았다고 해서 자룡아, 늙은 호랑이가 이 나무에 다가와 가시에 몸을 비벼 긁는다고 해서 도호자 등으로 불립니다. 사포닌이 들어서 쌉쌀한 맛이 강하고 봄나물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것, 씹는 식감은 아스파라거스와 비슷한 이 산채는 무엇일까요? 초성 힌트 나갑니다. 디귿, 리을. 자, 두 글자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애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1년 사이 국제 식량 가격을 보니까 크게 오른 것이 확인이 됐죠? 네, 맞습니다. 유엔의 식량 가격 지수가 1년 사이에 34% 폭등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곡물, 육류, 유제품류, 설탕 등 주요 농축산물의 국제 가격 동향을 지수화해서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3월 기준 159.3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119.2 대비해서 34% 가까이 오른 수치인데요. 1996년 지수를 도입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수 내 곡물 가격 지수 역시 1년 사이에 27% 넘게 상승했는데요. 133.7에서 170.1까지 올랐습니다. 식량 가격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식량 가격 상승이 연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방증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옥수수를 사료로 먹는 가축의 사육비가 오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육류 가격 상승, 우유 가격 상승, 유제품 가격 상승, 빵, 각종 과자류 상승,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일각에서는 에그플레이션 탓에 저소득 국가들을 중심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식량 가격 급등이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시인 아랍의 봄으로 번졌던 2011년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당시 유엔의 식량 가격 지수가 131.9로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네. 그 예로 들어주신 옥수수 가격 상승이 이게 좀 심각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탓에 운송비가 올라갔고요. 이 와중에 또 옥수수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폭등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7월 인도분 옥수수 선물 가격을 발표했는데요. 18일 기준 장중 한때 부쉘, 그러니까 25.4kg당 옥수수 가격이 $8 선을 돌파했습니다. 2012년 9월 이후 거의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상 고온으로 미국 중서부 지역이 작황이 나빠지면서 그때 역대 최고가가 부실당 $8.49인데 지금 그 가격에 근접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옥수수 가격은 올해 초반 하더라도 $6대 초반이었는데요. 1년 8개월 전인 2020년 8월 달에는 $3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오른지 아시겠죠? 네. 이 옥수수 가격이 2년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한 것은 작년에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로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덮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옥수수 수출량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밀 대체품으로 옥수수가 꼽히는 것도 역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 건데요. 러시아는 세계 1위 밀 수출국이고 우크라이나는 5위 수출국입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급증하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역대급 치솟고 있는 유가 탓에 곡물 운송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배럴당 $108.21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6월물 브렌트 가격은 장중 배럴당 $114.84까지 올라가는데요. 미국의 CNBC 방송은 투자자들은 옥수수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요즘은 햄버거 먹으러 가봐도 채식 버거들이 한두 개씩 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없는 달걀 흰자를 어디서 개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생물 발효 기술을 사용한 닭 없는 달걀 흰자가 개발됐습니다. 달걀은 한 해 1조 개가 훨씬 넘게 팔리는 세계인들의 기본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달걀은 그 자체로 단백질이 풍부한 완전 식품이긴 합니다만 노른자와 흰자를 따로 분리해서 식재료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빵 재료는 물론이고요. 또 콜레스테롤 없고 지방이 적은 순수 단백질인데요. 미국의 에브리 컴퍼니가 7년간의 연구 끝에 효모를 이용해서 달걀 흰자의 주성분 단백질인 오브 알부민을 생산해서 이걸 시판에 나섰습니다. 이야, 어떻게 만든 건지 또 이걸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달걀 흰자는요, 계란 단백질을 만드는 닭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합성한 다음에 이걸 효모에 삽입해서 만듭니다. 유전자 변형 효모에 설탕을 공급하면 효모가 이걸 먹고 단백질을 배탈하는 원리인데요. 효모 자체는 유전자 변형 생물이긴 합니다만 생산되는 단백질에는 이 성분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달걀 흰자는 오늘날까지 거의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식품 산업의 보석이라면서 새로운 흰자 제품은 거품을 낼 때 실제 달걀 흰자와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크, 쿠키, 빵,
그리고 단백질 바, 파스타 등 기존의 흰자 단백질의 1:1 대체 식품으로 정확히 쓰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최근에 에브리 에그 화이트라는 제품명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마카롱 제조업체와 흰자 단백질 공급 계약도 맺었다고 합니다. 야, 그 마카롱은 닭 없는 진짜 달걀 흰자로 만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이쪽에 아주 특화된 곳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 달걀 흰자는요, 이 회사가 개발한 세 번째 동물 없는 동물성 단백질 제품인데요. 최초의 제품은 2021년 초에 나온 펩신이란 그런 물질입니다. 펩신은 돼지 위 벽에서 얻을 수 있는 효소 단백질인데요. 그 약품의 캡슐 재료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네. 펩신 1kg은 돼지 100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양인데요. 작년 말에는 음료 재료로 쓸 수 있는 가용성 투명 단백질인 에브리 프로틴, 물에 타서 먹는 단백질 있잖아요. 그걸 이제 두 번째로 출시했고 이번이 세 번째 제품입니다. 닭을 사용하지 않고 발효 방식으로 달걀 흰자를 생산할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30에서 5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세포배양 방식에 의한 단백질 생산은 일반적으로 일반 농산물보다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네. 또 미생물을 이용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어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런 성과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동물 없는 대체 단백질은 아까 말씀 것처럼 친환경적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가격 경쟁력은 좀 떨어집니다. 이 발효 달걀 흰자로 만든 한정판 마카롱의 8개 가격, 한 상자 8개 가격이 $28, 우리 돈으로 거의 3만 원 돈입니다. 네.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 올여름에 시판되는 소 없는 우유 역시 실제 우유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동물 없는 대체 단백질 식품 산업은 요즘 투자업계의 뜨거운 관심 대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에브리 컴퍼니는 달걀 흰자 제품 양산용으로 작년 말에 1억 7,500만 달러 우선으로 2,140억 원치 그리고 미생물을 이용한 소 없는 우유를 개발한 퍼펙트 데이는 지금까지 총 3억 5천만 달러 우선으로 4,3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투자 여기가 이렇게 높은 만큼 시장 반응 계속 이어질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자, 다음 달에 독일에서 국제 와인 전시회가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제 와인 전시가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다음 달 열립니다. 원래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로 연기가 된 겁니다. 이 와인 분야 전시 중에서 전시장 면적, 참가 기업, 참가객 수 그리고 이제 출품되는 제품 종류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시회인데요. 전시회는 규모뿐만 아니라 전시업체, 방문객부터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프로바인 2022는요, 전 세계 최고 와인 그리고 증류수를 선보이는 전시회입니다. 엄선된 주조장과 와인 대표 산지는 물론이고요, 트렌드를 선도하는 신흥 상지에서 생산되는 색다른 와인 그리고 증류주, 트렌디한 논 알코올까지 한 자리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프로바인 전시회 주최 이사장은요, 팬데믹 때문에 시음에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제한하긴 했지만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다시금 전 세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에서만 약 800개 업체가 참가하고요, 베네토, 피에몬테, 투스카니 지역의 공동 참가 기업을 포함해서 이탈리아 지역의 유명 와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프리미엄 와인의 전통 강자, 프랑스 와인의 유명 라인을 모두 전시한다고 하고요. 나파밸리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칠레를 비롯한 다채로운 와인 라인업이 소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와인 업계도 유기농이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트렌드 중심지인 뉴욕,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이 시작된 붐이 대중적으로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인 역시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 이탈리아, 그리스,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의 유명 와인 산지 출신의 45명의 전문 주조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올가닉 월드 스페셜 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독일을 입국할 때 자가격리는 이제 필요가 없고요. 전시장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지를 제출하면 전 시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자, 오늘 5G 주제 준비해 주셨는데 네. 진짜 이게 언제 시작이 된 건데 아직도 좀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5G가 2019년에 이제 상용화가 됐죠. 예. 그래서 뭐 전 세계 최초다. 뭐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을 거다 했는데 2019년에는 가입자가 78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이게 2,157만 명. 야. 그러니까 4년 사이에 27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2월 기준으로 2,228만 명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5G 나왔을 때는 기존 4G보다 엄청나게 빠를 것이다라고 이제 상당히 광고를 했어요. 네. 뭐 최대 20배 빠르다. 그래서 뭐 영화를 뭐 2시간짜리 영화도 몇 초 만에 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4년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뭐 몇 초 만에 2시간짜리 영화 다운받는 사람이 있는지 보면은 거의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이 5G에 할당되어 있는 그 주파수 대역을 전부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제 그 5G라고 하는 게 3.5GHz랑 28GHz 두 종류의 그 주파수를 쓰게 돼 있어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3.5, 그러니까 낮은 것만 쓰고 있는 거죠. 예. 28GHz를 쓰면 좋긴 한데 문제는 28GHz짜리를 쓰려면 지금보다 기술력도 좀 더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지국도 상당히 촘촘하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통신 품질에 대한 불만 건수 역시도 통신분쟁조정위에서 접수되어 있는 통신 품질에 대한 불만 건수도 2019년에는 19건 있었는데 2년간에 12배 가까운 223건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나는 5G 폰을 샀고 네. 그 속도를 제공을 받고 싶은데 그렇죠. 이게 맨 위에 이제 아주 작게 써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LTE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거 왜 그런 거냐. 네, 그렇죠. 실내에서 특히 이런 네. 불만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좀 밝혀진 건데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5G인데 뭐 우리 동네에서는 그냥 5G 안 터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집에 들어가면은 왜 LTE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이유가 이번에 밝혀졌어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내 이동통신 3사의 5G 무선국 가운데 실외용 기지국에 비해서 실내용 중계기가 아주 적다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겁니다. 일단은 뭐 좀 비율부터 좀 말씀드리면 통신사의 5G 무선국 가운데 밖에 있는 실외용이 94% 그리고 실내용 중계기는 6%밖에 안 된다고요. 예. 근데 반대로 이제 LTE 이제 말씀하신 4G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 기지국이 67% 안쪽에 있는 중계기가 33% 그렇게 되니까는 안에 들어
들어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5G는 6%밖에 안 되니까 이게 상당히 안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실외용 기지국 우리가 알고는 큰 이러한 뭐 무선 통신을 하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실내로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중계기거든요. 근데 그 중계기가 거의 설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거나 실내에 들어오면 5G가 LTE가 되거나 더 잘 잡히는 실내에서 이런 걸 좀 바뀌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서만 쓰라고 만든 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런데 통신사 얘기만 들어보면 상당히 다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제 뭐 중계기가 늘어난다, 뭐 기지국이 늘어난다, 뭐 이런 거 표현을 할 때 대부분 지도를 보여주면 막 다 되는 것 그렇죠. 같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건 밖에 있는 이제 중계기 밖에 있는 그 기지국 기준으로 계속 네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거 전체적으로 투자 소홀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실내에서 그럼 중계기 그 비율을 많이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쪽 분야는 또 매출이 줄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그럼 지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밖에 있는 기지국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고 있고 안쪽에 있는 중계기는 오히려 좀 판매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가 줄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또 이게 문제인 게 기지국, 그러니까 큰 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대기업들, 혹은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포함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시장이고 그리고 중계기, 작은 것들은 거의 국내 중소기업사, 그러니까 중소 장비사들이 만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국내 한 대표적인 중계기 제조사의 매출을 좀 봤더니 2019년에 1,183억이었던 게 2021년에 550억, 그러니까 절반으로 오히려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왜 실내에 있는 것들 더 만들어야지 왜 거기에 있는 회사들의 매출이 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신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 대내외상 항상 어쩔 수 없이 실외 구축 먼저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초창기에는 이동통신을 실외부터 만든다. 또 실내에 있는 것들은 건물 소유주 동의받고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내 구축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핑계를. 예. 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그럼 다른 설비라도 투자를 많이 했으면 모르는데 2019년에 전체적으로 통신 3사 설비 투자액이 9조 5,900억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해 8조 2,024억까지 오히려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얘기한 것처럼 뭐 밖에를 더 많이 설치한 거냐라고 할 땐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죠. 뭐 통신사 사정도 있겠죠. 원래 뭐 바깥 거부터 한다. 그리고 뭐 우리가 모르는 다른 많은 사업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돈이 뭐 쓸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해보려고 해도 네. 영업이익은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이 통신 3사 합쳤을 때 4조 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숫자를 보게 되면 광고비가 계속 LTE 때 있다가 결국 언제부터 이렇게 급증했느냐? 5G 들어와서부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우리가 생각을 간단하게 해봐도 4G 쓸 때랑 5G 쓸 때랑 한 사람당 최소 1, 2만 원 이상 더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고가 요금제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가 요금제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나 마케팅에 이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지금 다 5G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비싼 요금을 사람이 쓰고 있고 그리고 투자도 좀 줄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순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통신사 요금제가 이제 데이터를 많이 주거나 네. 아니면 적게 주거나 이런 건데 네. 그만큼을 다 못 쓰는 사람이 또 엄청 많을 거고 그렇죠. 또 충분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무제한을 쓰거나 그러겠죠. 그분들은. 네. 그래서 나는 사실 많이 안 쓰니까 LTE 요금제를 하고 싶다 이래도 네. 또 최신 폰을 쓰려면 요금제는 또 5G로 가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요. 그럼 난 4G나 뭐 느린 거 써도 돼라고 하시는 분은 저렴한 거 쓰고 급할 거 싶잖아요. 없다, 나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기계 살려고 이제 동네에 있는 뭐 대리점 가보면 네. 모든 기계가 일단 다 5G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4G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기존 전 버전의 신기계가 나오지 않고 다 5G 기계가 나오다 보니까
가게 되면 옛날 거 못 쓰세요. 그냥 무조건 최신 뭐 5G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요즘에 이 금액을 내야 되나라고 하면서 고가 요금제 가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폰이 지금 최신이고 뭐 혜택도 있다 이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통신비가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걸 진짜 한 집안으로 보면 진짜 꽤 많은 지출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새 뭐 자급제 폰이다, 뭐 네. 기계를 아예 사거나 네. 아니면 다른 알뜰 통신사 이런 쪽으로도 많이 시선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말씀드리면요. 지금 5G 폰만 새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꼭 5G 요금제를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지 쉽냐면 통신사에서 2년 약정으로 이제 새로운 신기계를 사면 여러 가지 약정들 때문에 내가 좀 바꾸고 싶어도 위약금이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요즘에 2년 약정을 하면 요금제, 그러니까 통신 요금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통신 요금을 처음부터 저렴한 걸 쓸 수 있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위약금을 안 내도 되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기계값을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노트북이나 TV 사듯이 별도의 기계값을 내야 되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그것도 요즘에는 카드로 할인이 되는 그러니까 무이자 뭐 할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장 저렴하게 요즘에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차라리 스마트폰을 뭐 삼성 대리점이나 아니면 뭐 아이폰 사는 이런 데 가서 기계만 별도로 기계를 사요. 산다. 네, 근데 그 기계를 살 때 이제 뭐 할부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어차피 길게 보면 그렇죠. 비슷해지겠네요. 네, 그리고 예.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통신사에서 할부가 들어갈 때 그게 무이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몇 %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산 전화기를 이제 말씀드렸던 알뜰폰이라고 하는 사업자들이 최근에 많이 있어요. 거기에선 4G를 이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요금제를. 네, 요금제를 저렴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마일리지를 가지고 뭐 통신사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뭐 내가 뭐 전화기가 고장 났을 때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전화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신다면 훨씬 더 이런 자급제 폰이나 알뜰폰 쓰시면 최소 한 달에 1, 2만 원 이상 저렴하게 쓰실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진짜 우리 생활에 너무 딱 붙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벌써 3, 4년 돼가는데 그 제속도를 못 썼다는 게 참 억울하기도 해요. 정부는 이런 통신망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정부에서 이제 주파수 할당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원래 회수까지 할 수 있어요. 그 통신망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통신사에서 공통적으로 원래 설치하겠다고 한 어떤 기지국 보다 정말 턱없이 부족한 숫자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좀 활용해서 강력하게 밀지 않으면 결국엔 통신사들의 배는 계속 부를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지금 구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아는 게 힘이네요.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네. 영업이익은 많이 가져가면서 소비자 불편을 준다는 게 좀 속상하긴 합니다. 네, IT 브리핑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봄비가 내려서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는 절기인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일부 수도권, 충청 내륙, 강원도, 전라, 경상권엔 건조특보 발효돼 있고요. 당분간 비 소식이 없이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영동, 경북 북동부 지역에 초속 15m 안팎의 바람이 불 거란 예보도 있으니까요. 산불 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7도, 광주 9도, 부산 13도 기온 분포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 22도, 강릉 25도, 대구 26도, 광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전북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길어지고 있네요.
네, 그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어제도 종일 법안심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논의가 길어지면서 정해한 속개가 반복됐는데요. 파행이 되긴 했지만 이 박주민 소위원장에 따르면 오늘까지 법안심사 소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이 법안심사 소위에는 사표를 냈다가 철회한 김호수 검찰총장이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검경 수사권 추중에 따른 현행 제도가 안착하지 않았고 또 중요범죄 수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언급하면서 검찰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면서 김호수 총장 엄호에 나섰고요. 인수위원회도 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관련 법안은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그 전국 평검사 회의도 있었죠? 네, 이 각급 검찰청 평검사 대표 207명이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관련 법안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상 재판 청구권이 침해되고 적법 절차 원칙이 훼손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주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평검사들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검찰이 자정할 부분도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관련 법안 처리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뜻을 국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 법원은 경찰이 소극적으로 수사를 했을 때 충분한 견제 장치가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 경찰이 체포하거나 구속을 할 때 법을 어겼다면 검사가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이 정호영 후보자는 어제 발표문을 준비해서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논란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불법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 필요시에는 본인도 직접 조사를 받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적극 환영한다라면서 한시라도 빨리 조사가 진행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고요. 아들의 병역 문제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주는 대로 신속히 재검사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정호영 후보자와 윤석열 당선인이 40년 지기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지명과 의혹 방어가 윤석열 당선인과의 오랜 친분에 따른 차원이라는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호영 후보자는 본인이 직접 지난 3월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 40년간 한결같은 친구라고 밝힌 바 있어서요.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땅을 팔아서 50억 차익을 얻었다고요? 네, 이 노컷뉴스는 한덕수 후보자 처가가 보유해온 청계천 일대 토지를 지난 2007년 한 시행사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면서 정부 고위직을 거친 한덕수 후보자가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억 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어제 한덕수 후보자는 이미 2007년 청문회 때도 나왔던 이야기라면서 모든 세금을 완벽하게 납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컷뉴스는 이 청문회 당시 장교동 토지 문제가 거론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가 매입, 특혜성 여부 등은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논란에 휩싸였어요. 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3년에서 2015년 이 주중대사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의 형제가 대주주이자 운영을 했던 법인이 이 중국 커피 사업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권영세 후보자 형제들은 TMPI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이 커피빈 프랜차이즈 중국 사업권을 따냈는데요. 이후 커피빈 본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계약 해지가 됐고 그 대가로 커피빈으로부터 212억 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를 지분대로 나누면 이 권영세 후보자 형제들은 160억 원 정도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커피빈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였다라고는 하지만 이 TMPI가 중국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친 것도 아니었고 또 이들의 투자금이 17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합의금을 중국에서 협상하던 시기에 이 권영세 후보자는 주중대사로 재직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네.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자녀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고 있네요. 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온라인 포커 사이트를 운영하는 해외 그룹사의 임원으로 근무 중이라고 시사인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는 해외 도박 사이트로 조세에 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 기업은 캐나다에 소재한 합법적인 기업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는 이 불법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해당 회사가 설립지를 조세피난처로 했던 것은 장남과 전혀 상관없고 또 국내 세금 납부와도 무관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 계곡 살인 사건 혐의에 이은혜, 조현수 구속이 됐죠? 네, 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은혜와 이 공범 조현수가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이날 영장 심사에는 이 용소계곡에서 숨진 이은혜의 남편 그 윤모 씨의 누나도 참석을 했는데요. 고인의 누나는 동생을 먼저 보내고 온 가족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은혜의 범행을 나중에 알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은혜와 조현수는 검찰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는 등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그동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두 사람의 태도도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8,504명입니다. 전날과 비교하면 7만 명 이상 늘었는데요.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다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지난주 화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와 비교하면 10만 명 가까이 줄었고요. 또 7주 만에 이 화요일 발표 확진자가 10만 명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최근 감소 추세인데요. 어제는 834명으로 전날보다 16명 줄면서 사흘 연속 800명대를 기록했고요. 사망자는 130명으로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로 불리는 XL에 이어서 XE, XM 감염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XE 감염 두 건 중 한 건은 영국으로부터 유입됐고요. 나머지 한 건은 국내에서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XM 감염 사례는 지난달 27일 발견이 됐다라고 한국은 밝혔습니다. 네. 가로세로 연구소 핵심 인사들이 검찰에 송치됐어요. 네. 경찰은 어제 유튜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의미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소속의 강용석 씨, 김세희 씨, 김용호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라고 주장했고요. 강직성 척추염으로 군면제된 이인영 장관 자녀에 대해서는 병역 비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김병우 의원이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요. 이 배우 한예슬 씨에 대해서는 남자친구 사생활 관련 주장을 펼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최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 씨의 근황을 공개한다면서 이 병원 직원 식당까지 들어가 카메라를 들이대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에 조모 씨는 여기는 직원 식당이라면서 동의를 안 하는 촬영이니 카메라를 치워달라라고 항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찍은 영상을 단독 포착이라고 공개하게 됐습니다. 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어제 삭발을 했어요. 네, 오늘이 장애인의 날인데요. 555명이 단체로 삭발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해달라라는 요구를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발달장애인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내가 죽으면 아이를 누가 돌볼까 이런 걱정을 품고 산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24시간부터 돌봐야 하기 때문에 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최근 2년간 이런 사건이 17건이나 벌어졌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긴 합니다만